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못 팔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켜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증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AI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고 110K를 11만 부를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한도 쪽 가겠죠 또.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다음 하락기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분명히 한번 빠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요즘 유튜브 성장세가 무섭던데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40만, 100만, 100만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40만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만도 언젠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매번 뭐 속보효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실판에도 얘기하고 뭐 이제 대표님 인사이트 담아서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거 하다 보면 좀 머리 아프거나 좀 지겹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거를 매번 또 내가 알아서 또 새롭게 알려준다는 게 이 매너리즘 같은 거 없나요? 저희 이제 요즘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8년 차. 가득 채운 걸로 6년 반 채우니까 요즘에 약간 매너리즘이 처음으로 온 것 같아. 저는 요즘에 이제 챗GPT 덕분에 저희 사고의 깊이가 훨씬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긴 한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이걸 깊이 파야 되잖아요. 깊이 파는 거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지난 뭐 40여 년 동안 계속 판 거잖아요. 근데 이제 GPT 덕분에 이게 요렇게도 확장되고 요렇게도 확장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과거에 무슨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화라든지 막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요즘에는 이러한 사례가 뭐가 있었어 GPT한테 물어보면 또 얘기해주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서로 핑퐁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지금 GPT랑 이야기하는데 푹 빠져 있다. GPT랑 이야기하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 가는 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요즘에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얘가 알고 있어서 뭐 얘기 한참 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그냥 요 스타일로 한번 다시 정리해드려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분야에서 이게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는 그런 지적 만족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좀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뭐 이런 데 시간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챗GPT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매너리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거 좋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자, 시장의 지금 큰 매크로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주목하셨던 거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현재까지는 뭐 언제든지 그러면 수틀리면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 게 트럼프 행위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국가가 왜 싸웠고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말 심플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너무 소비를 많이 하고 중국은 너무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여기를 소비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생산축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생산은 안 하고 소비만 하니까 이쪽에 있는 거고요. 중국은 생산만 많이 하고 소비는 덜 하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진행되다 보면 중국에서는 물건이 남아 돌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지금 생산을 못 하니까 혹시 중국에서 물건을 못 받아오면은 얘네들은 큰일 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생산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좀 소비를 좀 늘려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밖으로 못 나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얘도 줄이고 얘도 줄여서 즉 다시 말하면 중국도 생산을 줄이고 미국도 소비를 줄여서 여기서 만날 수 있죠. 그런 식의 해결 방식이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안 좋은 시나리오였던 거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혹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잠깐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소비를 늘린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 밖으로 기어 나오지 않도록 중국에서 좀 소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 방안이 조금씩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보면은 G7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나왔던 단어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캐퍼서티 글러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글로트라는 단어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옛날에 언제 나왔었냐면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글린스펀 당시 이제 버냉키 전에 연준 의장이었는데 이분이 진짜 나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썼던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내가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거야.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지금 같았으면 연준이 금리 올리면 금리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안 올라가지? 진짜 이거 진짜 희한하네. 그러면서 그린스펀의 금리 수수께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들어봤어. 뭐지? 왜 안 올라가는 거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2005년에 이제 버냉키가, 그거 제가 알았어요. 네. 그거 세이빙 글러트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러트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온 거죠. 그때는 세이빙이었고 지금은 이제 캐퍼서트인데 그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아니 저기 돈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쟤네들이 중국하고 일본 쟤네들이 너무 넘쳐나서 쟤네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됐다는데 자꾸 나한테 돈을 빌려주네.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사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 쟤네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세이빙 글러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넘쳐났던 시대라는 얘기고 그럼 지금은 무엇가 넘쳐나냐라고 생각해보면 중국의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G7에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국가도 중국에서 자동차를 너무 싸게 너무 만들어 버리니까 독일이 너무 힘들어진다.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도 좀 생산량 좀 줄이고 그리고 소비를 좀 늘리는데 중국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 방안이 그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제 지금 협상이 수가 틀려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부정적이었을 텐데, 다행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90일 이제 유예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핵심 이슈에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어려워지는 거죠. 네, 다시 또 어려워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이대로 가서 여기서 만난다. 당연히 그게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방향은 그쪽으로 정해진 것 같다. 큰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중간중간에 합의가 잘 안 됐을 때 나오는 노이즈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쨌든 미국의 대중 간세율이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간세율이 125에서 10%로 각각 한 115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 현재까지 누구의 승리인 거죠? 미국이 승리인 거예요? 중국이 승리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도 승리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 부작용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쫄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언론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진짜 힘들었다라는 것만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은 중국도 이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나 관세 붙여도 상관없어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협상장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협상의 의지는 이제 강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누가 양보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좀 더 양보를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국이 미국 수출이 이제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어쨌든 미국은 중국에 30% 관세 때린 거고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더 불리한 거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훨씬 많죠.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제한적인데 중국이 이제 30%의 관세를 맞는다고 하면 중국의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냐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출은 계속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계속 하겠죠. 중요한 물건들이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선에서 무마가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싸움 그러니까 AI, 무기, 안보, 군사 이런 것과 관련된 제품들은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서로 치고받고 뭐 145% 하고 막 치고받을 때는 그때는 뭐 몰라 나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가
잠깐만 진정하고 먹을 건 먹고 그러고 싸우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AI와 관련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지금 핵심 부품과 관련된 이런 논의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쨌든 중국이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입을 텐데 생존층 어떻게 모색할까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텐데 네.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트럼프가 지난주에 중동에 가서 계속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연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우디랑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빈살만이랑 만났어요. 근데 이제 카타르 UAE도 만났죠. 근데 그때 이제 잘 보시면은 바이든을 만날 때는 악수도 하기 싫어서 이제 주먹 악수를 했었던 반면에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환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트럼프도 사우디에게 엄청난 걸 줬다는 얘기인데 뉴스를 보면은 이상하다. 뭔가 저기 그 사우디가 미국한테 준 것 같지. 미국이 사우디한테 뭐 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과거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입니다. 네. 뭐 AI입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와, 진짜 그 말이 현실화가 되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탄소 기반의 경제였기 때문에 원유라는 것이 진짜 중요했던 거예요. 사우디에서 그냥 기름 뜨면 나오는 그 원유, 네. 이게 진짜 중요했었던데 지금은 이 중요한 것의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 같고 데이터 그리고 AI, 기술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970년대에 사우디와 미국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썼던 계약이 뭐였냐면은 안 그래도 미국은 지금 달러가 흔들려가지고 기축통화가 되네 만에 그때 당시에 있었고 사우디는 여기 기름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거 어디서 썼는지 잘 모르겠고 이럴 때 미국에서 사우디한테 가서 야, 그 기름 나한테만 팔아. 그리고 나한테 팔 때 거래할 때 다른 나라에서 이거 살 때도 너 달러 달라고 해. 달러로 거래하게 해. 이러면서 서로 간에 윈윈이 됐었죠. 왜냐하면 사우디에 지금 흘러다니는 그 기름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탄소 기반 경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도 사우디 덕분에 상당히 좋아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름을 주고 달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달러를 받으면서 사우디가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다 국민들이 다 부자는 아니면 어쨌든 부유해졌어요. 기름 팔아가지고. 부유해졌죠. 근데 그 달러를 가지고 이번에 미국한테 다시 주면서 뭘 받았냐면 AI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를 받은 거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은 그동안엔 미국,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한테는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중국만이 아니에요. 미국은 나름대로 지도를 짜가지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쟤네들한테는 반도체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거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거를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나라는 줘도 되는 나라. 중국 절대 주면 안 되는 나라. 사우디 좀 애매한 나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우디한테 전격적으로 지금 AI 반도체를 주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이 짓자.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줬던 AI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AI는요. 지금 여기서 주는 AI는 단순히 챗GPT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우디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해 주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과거에 뭐 F-16, F-17 뭐 이런 비행기를 줄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우리나라한테 F-30 팔 때 야, 이거 아무한테나 파는 거 아니야.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니네들 우리 동맹이니까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좋겠죠. 이번에는 지금 AI를 트럼프가 가가지고 주면서 야, 이거 내가 돈 받고 파는 건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다. 야, 이거 내가 엄청 수혜를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AI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수를 쳐주고 이랬던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쌍방 간의 거래는 굉장히 좋은 딜로 나중에 기억될 가능성이 큰 게 미국이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업들이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못 팔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켜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증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네. 지난주에 이제 관세 협상도 있었지만 이 뉴스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미국의 AI 시장에 좀 다시 상승에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쵸. 이제 AI가 그동안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AI가 살 데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살 때 진짜 많았는데 조금씩 문호를 열어주는데, 그 문호를 열어주는 것 자체에도 트럼프는 레버리지 삼아서 야, 이거 아무한테나 파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돈 있다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돈도 받고, 실리도 챙기고, 안보의 동맹국으로서 이게 그 스크럼도 짜고,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이거 AI 내가 줄 텐데, 너 중국한테 이거 주면 너 끊어버린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중국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AI라든가 반도체가 미국에서도 안보와 관련된 이제 분야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사우디나 카타르, UAE 이런 쪽에 중동에 준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도 주고 뭐 일본한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우디가 돈이 많죠.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랑 제일 저러다가 쟤네들 중국이랑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우리한테 붙어. 정확하게 붙어. 알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단도리를 칠 수 있는. 협의가 되어 있을 수도 그렇죠. 단도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냐. 이제, 물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저희 추론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신용등급이 강등됐죠? 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처음 강등됐을 때는 진짜 놀랐는데, 이제 한 3번째쯤 되니까, 아직 강등 안 됐었나? 미국이 아직 강등 안 됐었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도 강등됐는데 니네들이 무슨 감세야. 세금을 어떻게 낮춰, 니네들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그 감세, 이런 게 좀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베센트 장관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이 베센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신용등급 떨어진 건 알겠는데, 자 그럼 신용등급 떨어져가지고 미국 국채 안 사도 미국 금리 올라간다고? 금리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진짜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손정희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 돈 싸들고 와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돈 빌려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저 무디스 잘 모르고 지금 뒷북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등급 강등 이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인 건 맞다. 그러나 다만 이게 이제 그 시장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진 않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우디라는 물꼬가 트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로 나왔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건 맞다. 자, 또 두 번째, 비트코인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옹호론자 이교수 대표님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 좋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또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엄청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관세가 잘 완화되면서 좀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랐느냐, 자꾸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차피 그냥 누가 사면 오르는 거고, 제가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자산은 여전히 전통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하루하루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비트코인이 올랐는지는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누가 사서 이런 거지, 그냥 이유가 있었다라고 붙이는 거는 좀 사후적으로 껴맞추기식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과거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이제 금 가격이 빠지는데 올랐다라든지, 나스닥보다 좀 더 올랐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야 돼, 아니면 빠져야 돼, 아니면 나스닥이랑 동행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섞어 넣었을 때 수익률이 좀 더 안정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연기금에서 투자했던 게
대체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뭐 자기만의 논리로 움직이더라. 이런 걸 갖다 넣어놓으면은 수익률이 덜 위험해지고 수익률이 또 괜찮아지더라. 이런 논리로 이제 대체 투자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도 그 대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샀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일 많이 산 애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이름을 이제 최근에 이제 스트래티지로 맞아요. 바꿨죠. 근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되게 그 기업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업들이 왜 비트코인을 많이 사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추총에 올라오고 네. 물론 아직 다 안 됐죠.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얘네들이 바로 산다고는 말 못하고 분위기 좀 보고 여론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회계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방식?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비트코인이 돈이야? 뭐 화폐야? 뭐야? 금이야?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는 금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돈이라고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회계적으로 이걸 뭘로 봐야 돼? 이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이야? 그러면 현금에다 넣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팔려고 하는 거 재고 자산이야? 뭐 재고 자산이야? 무슨 자산이야? 무슨 자산인지를 정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무형 자산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무형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 그 아티스트의 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형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아티스트의 가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평가를 해놨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아티스트가 뭔가 그 사고를 쳤어. 뭐 음주운전을 했어. 그럼 이 아티스트의 가치가 훅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훅 떨어진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임페어먼트라고 하는데 감모상각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가치가 훅 떨어집니다. 회계적으로. 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신기일전해서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게 올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0억에서 뭐 100억으로 떨어졌다가 500억으로 올라갈 때 1000억에서 100억으로 떨어진 거는 회계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500억으로 올라갈 때는 반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한번 떨어진 애는 못 올라오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형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좋아요. 근데 빠졌어. 그럼 빠진 가격으로 회계적으로 대입을 하고 다시 이것 이상으로 올라가도 반영을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뀐 겁니다. 작년 6월 달부터 나와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만약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가격이 올랐을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에셋이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너도 이득을 본 것처럼 할 수 있다. 라고 회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그렇죠. 좋은 거예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기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살까? 나도 좀 살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회계 반영 방식은 바뀐 거라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지금? 이미 바뀌었죠. 이미 바뀌어서 그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긴 해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비트코인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M7 빅테크 기업에서도 사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이제 달러를 다 달러로만 들고 있는 게 맞나? 비트코인도 조금 들고 있지 뭐. 나중에 그거 팔아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회계상으로도 이제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한 개 기업을 사게 되면 또 다른 기업에 사는 걸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날 수 있겠죠. 나도 사야 되겠다, 나도 사야 되겠다 할 거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에서도 아직 산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산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이거 뭐 정말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요즘에 저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다른 자산 대비 그 전업 투자자 디피님 아시잖아요. 디피님이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올린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공감이 갔던 건데 이게 약간 다단계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본인이 사고 나면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좋은 얘기 많이 해서 누군가 사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내 자산이 오르고 그렇죠. 또 그 산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얘기하게 되고 저는 이제 대표님을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비트코인 얘기 들을 때마다 요즘에 대표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공감하시나요? 당연하죠. 저는 이 다단계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라는 관점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빼고, 그 다단계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다단계 아닌 게 뭐가 있나. 잘 보세요. 이걸 그냥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말을 바꿔서 그렇지, 그냥 다 똑같은 속성이에요. 생각해보면은 달러는 어때요? 달러 처음에 이게 종이 돈이지만 이거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미국이 얼마나 많은 짓을 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니네들이 생각하는 게 니네들한테 좋을 걸. 근데 니네들도 돈 벌지만 니네들 돈 벌면 나는 훨씬 더 돈을 벌어. 결국 가치 투자라는 철학을 전파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다 다단계예요. 그리고 CNBC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죠. 자기가 안 사놓고 얘기했을까? 자기가 관련된 것들 많이 얘기했어.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단계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제외하고 냉정하게 보면 모든 게 세상에 다 모든 게 다 그런 거다. 다단계란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을 나쁘게 보지 말자.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김 작가님도 달리기 하니까 좋아.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내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꼬셔서 같이 달리기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물론 달리기 좋았어. 물론 뭐 그렇진 않지만 누구도 뛰고 하는 것 때문에 논리적 비약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가요? 네. 비트코인은 옆에서 사면 오르잖아요. 그렇지. 내가 달리기 추천한다 해서 이 사람이 뛴다고 해서 내 건강이 좋아지진 않죠. 건강이 좋아지지 않지만 내가 결국은 저 사람도 뛰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지. 뿌듯함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마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 또 나중에 보면 뭐 종교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아까 전에 스트래테지 기업 말씀해 주셨는데 MSTR 스트래테지 비트코인 매수 전략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쵸.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회사예요. 너무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수 추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 회사를 좀 샀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천하기 굉장히 어렵고, 저도 소가리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진짜 머리가 좋은 회사예요. 그냥 단순히 아마 이제 뭐야 저거 비트코인만 드립다 사고 뭐야 저게 회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다.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다단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금융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레버리지. 가능하면은 싸게 빌려서 가능하면은 높게 수익률을 내면 이걸 반복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싸게 빌려서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싸게 빌린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냐면은 자기 주식을 팔아서 조달해요. 이걸 유상증자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주가가 유상증자 한 비율만큼 주가가 빠져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안 빠져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회사의 이제 PER을 봐야 되는데 이 PER이 거의 1000배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빵 터져 나오죠. 일단 1000배짜리를 지금 1000배. 말이 되냐 이게 1000배짜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측정할 수 없네. 비트코인만큼이나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1000배예요. 1000배. 네네. 1000배짜리를 주식을 파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입장에서는 1000배짜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 금리는 0.1%인 거예요.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은 것에 대한 비용은 PER의 역수이기 때문에 0.1%다. 네. 그럼 진짜 돈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사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얘는 주가가 또 올라요. 네. 그럼 주가가 또 오르면 또 조달금리가 싸져요. 그럼 더 낮은 조달금리로 조달한 돈을 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사요. 비트코인은 올라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안 올라가요. 비트코인 빠져요. 네. 그럼 얘는 이제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1000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붙을까요?
공매도가 엄청나게 붙죠. 공매도가 엄청나게 붙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언제나 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맞아 이러면서 충돌이 엄청 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공매도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유동성이 좋아져요. 내가 이제 그 돈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든지 샀는데 안 팔려? 팔기가 어려워? 이거는 좋은 자산이 아니거든요. 유동성이 높다고 하면은 유동성이 높은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또 비싸죠. 그러니까 또 비싸지니까 또 더 낮은 금리로 또 조달해. 이게 이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싸게 달러를 조달해서 그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 회사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다.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르는 거죠. 비트코인보다 왜 많이 오르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너무 낮은 금리로 조달하니까 내가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주식을 한 주 들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양이 만약에 한 주당 1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이렇게 비싼 주식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거라서 계속해서 주식 1개당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넌 비트코인 더 많이 들고 있는 것처럼 되네? 라고 하니까 한 주식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무식하게 비트코인만 사는 회사는 아닌 거예요. 근데 논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이제 댓글에 이제 그 많은 이제 비판이 달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빠진다면 이건 진짜 그냥 사상 누각이 되고 그냥 뭐 정말 폭락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 오른다면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이런 회사들이 산다. 그럼 얘네들이 살 것 같은 거거든요. 얘네들이 사면 비트코인 더 오르니까 나는 더 좋겠네? 라는 걸 맨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이 빠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비트코인 빠지더라도 얘는 계속 사고 있으면은 어차피 남는 장사거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 그만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이건 모든 로직이 깨지면서 이제 주가는 휴지도각이 될 거예요. 이 회사 그만 사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CEO의 강단이 중요한 거죠. CEO가 얼마나 비트코인의 맥시인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 천지개벽에 나는 비트코인 살 건데 뭐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심지어 따라하는 회사들도 많아져요. 일본에서도 따라해. 뭐 그 마라톤 그이라고 하는 그 채굴에서도 따라해. 이런 회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못하겠습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제일 먼저 했다라는 상징성 플러스 CEO가 진짜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돌부처처럼 이걸 계속 써야 된다. 근데 이거 스트래티지에서 계속 찾는 거는 비트코인이 그 폭락기도 다 있었잖아요. 그때 이 회사는 잘 버텼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 전략을 사용한 지가 뭐 5년 되진 않았어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자랑이 우리가 그 전략을 해온 이후로 주식이 엔비디아보다 10배 많이 올랐어요. 뭐 아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 비트코인이 몇 년 동안 폭락이 온다면 이 회사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좋은 포인트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주식은 그런 주식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코인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공매도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회가 또 있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적당히 빠지지 않을 거거든. 그렇지. 그냥 정말 뭐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 빠질 거거든. 뭐 99%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99% 빠지더라도 그때도 비싸기 때문에 또 유상증자에서 또 비트코인 사고 있을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회사의 막 풋옵션을 사는 거지. 폭락이 올 것 같으면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풋옵션을 사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이 풋옵션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그래서 이미 인기가 엄청 많아. 그래서 2027년까지만 망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풋옵션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막 거래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이 회사 진짜 재밌는 회사다.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나중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하락세로 들어서면, 근데 되게 그래서 위험하고 어려운 회사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 굉장히 좀 상징적인 회사 아닌가. 재밌다. 이런 하지만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투자에는 반드시 주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오늘
5월 이제 19일인데 오늘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쳤었나요? 네, 잠깐. 네, 잠깐 쳤었다. 105K. 네, 떨어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반감기 효과 제가 찾아보니까 통상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직후가 아닌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의 고점을 기록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작년 4월에 4차 반감기 맞았으면 과거 패턴대로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가 4차 반감기 고점 구간으로 앞으로 지금 한마디로 지금 7, 8, 9월, 10월에 굉장히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맞아.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반감기가 오기 전에 네. 반감기 사이클이 유효하다면 물론 이제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만큼 이제 심각하게 빠지진 않을지 몰라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계속 들고 있대.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빠진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그때 개수를 더 늘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한 1, 2년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잘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이라도 더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공매도 하는 거죠. 공매도 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번 상승 사이클이 와가지고 또 지난번 고점 110K를 11만 불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한동안 좀 가겠죠, 또.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다음 하락기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가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감기가 오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분명히 한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클에도 우리가 잘 버티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이제, 비트코인의 개수가, 지난번엔 몇 개였는데 이번엔 또 더 많아졌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그 고민을 지금부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비트코인 뭐 사면 무조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대 양당이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곧 대선 이제 후보 대통령이 이제 아마 두 당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모두 가상시장 제도화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요게 가상자산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가상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도입은 양쪽 다 뭐 주장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뭘 한다고 해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프리미엄이 잠깐 붙겠죠. 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가상자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표를 받기 위해서 그냥 풀어줄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요즘에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뭐 알고 하신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좋은데 뭐 아니 뭐 알고 하시는 건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서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뛰어난 전략가를 옆에 두시고 네. 좀 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접근할 땐 비트코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상자산에 이게 산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지금은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지금 모른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진짜 면밀한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아마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발효가 돼요. 이게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뭐 창세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미국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엄청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1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해야지, 그냥 나도 할 건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긴 나도 아무도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지신 거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국내 주식 마지막 이슈 한번 점검해 준다면요. 네, 국내 주식시장이 뭐 사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려면은 주가는 뭐랑 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다가 몇 배를 곱해줄 것인가 이걸로 정해져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익이라고 한다. 네. 이 회사가 1년에 내는 이익이 얼마다. 그러면은 PER이라는 멀티플을 곱해주는 거죠. 내가 올해 100억 벌었는데 한 10배 정도는 인정해줄게. 그러면은 10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가 지금 1000억 들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1배.
그러면은 PBR이 1배. 그래서 1,00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든 PBR이든 이런 걸 멀티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좋으면 좋을수록 이걸 높게 주는 거고 이 회사의 가치, 이익과 가지고 있는 자본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익도 늘어나면 좋고 자본도 늘어나면 좋죠. 근데 이거는 성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성장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안 되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막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PR이 올리거나 PBR이 올라가는 멀티플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멀티플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좋아 보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면 된다. 그러니까 쉬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졌을 때 나의 재산권이 확실하게 인정될 때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멀티플은. 다른 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익이 성장하면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익이 성장하는 건 이익이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멀티플이 올라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과 다른 투자자들의 인식이 생겼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개인 주주들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고 진짜 진심으로 대해주고 이럴 때 이 회사는 좋은 회사네. 그러면서 멀티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나왔을 때 3법 개정이 된다. 이거는 저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들어왔을 당시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나라를 이제 시작해야 돼. 허허벌판이야. 그리고 국민들이 있긴 있는데 다 가난해. 그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네 거를 줄게. 이건 네 거야. 라고 하는 재산권을 인정해 줄 때 맨 처음 인정해 준 게 뭐냐면은 땅이에요, 땅. 이 땅, 네 땅 해줄 테니까 이 땅에서 너 농사 지은 거 네 가져. 이런 거잖아요. 그때부터 땅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재산권이 보호되는 가장 소중한 나의 자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1970년대 후반에 가서야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주식시장은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그 기업들이 당시에 있었던 기업들이 주식을 뭘 할 필요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한테 나는 굳이 필요 없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그럼 이런 혜택도 주고 저런 혜택도 줄 테니까 그냥 주식시장에다가 주식 좀 올려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종목이 한 10개가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겨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마치 오일장처럼 그냥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기업들이 하도 굳이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자꾸 귀찮게 하고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내가 주주들한테는 주주들이 좀 아쉽더라도 니네들이 훨씬 더 좋은 식으로 좀 잘 만들어줄 테니까 와서 해. 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부터 주주의 권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디에다 저장해 놓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먼저 떠올리는 게 과거의 역사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주식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진짜 멀티플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변화는 너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필수적이다. 이거는 그냥 이거 되면은 주가가 올라요. 개념이 아니라 이건 그냥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법 개정이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나의 재산권이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로 상법 개정되면 증시는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어떤 식으로 개정되고 실제로 회사가 바뀌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이 상법 개정됐어? 그래서 좋아진다는 거야? 진짜 좋아져?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으면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국인이 진짜 그동안 사실 이 얘기가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0수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잘못해가지고 잘린 사람도 많겠지만 예전부터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이 됐습니다. 코스피 세일즈하러 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또 한다고? 되나 보다. 안 되던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외국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제 옛날에 세이브 코스피 하고 한다고 난리치고 그럴 때에 비하면 진짜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관련된 이슈도 하나 했다고요? 저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원하지 않을까.
않을까. 지금 중국과의 전쟁은 계속 될 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치고받고 막 뭐 다 부수고 막 그런 싸움에서 이제 먹을 건 먹고 살긴 살아야지 하는 그런 싸움으로 바뀌었다. 대화가 이제 시작은 됐으니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생각할까라고 보면 저는 북한 아닐까. 예. 북한을 이제 만약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사우디한테 야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너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고 할 때 얻었던 수혜에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북한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김정은이랑 이제 직접 만나서 야, 너 뭐 많이 힘들지? 너도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뭐 줄까? 어떻게 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랑 이제 척도 지고 그리고 이제 그만 좀 뭐 휴전 좀 그만하고 그냥 뭐 평화협정 맺어. 남한이랑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직접 북한하고 딜을 치려고 한다.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협상력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급물살을 탔던 거는 트럼프가 직접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더 커졌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베트남인가요? 그거 만나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실망감으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뭐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건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하고의 이 싸움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고민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북 관련된 주식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뭐 통신주도 거기 재단될 수도 있고 뭐 철도라든가 기타 등 뭔가 북한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 좋은 거죠. 실제로 안 일어나도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오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테마주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이거는 좀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찾아보고는 있는 정도. 자, 5월 말에 이효수 대표님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이랑 미국 주식 전망이랑 좀 지금 어떤 주식 사고 뭐 투자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만 정리해 주신다면.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이제 어렵고,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랑 뭐 싸운다, 전쟁 난다 등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사실이 이미 이제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글로벌 그 리더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도 이미 나왔다. 그러니까 중국이 니네들이 부양책을 더 써서 소비를 좀 더 늘려, 독일도 더 쓰고 부양책도 더 쓰고 무기도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판이 깔려 있다. 매크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정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이미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긴 맞다. 근데 이제 다만 비싸다. 뭐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매크로는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주가,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다. 지수가. 그럼 이제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개별 종목이나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일부의 소수 종목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결국 또 AI, 에너지 뭐 이런 쪽일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쉬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북한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상법 개정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요새 이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 것 때문에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은 국내 주식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슈가 생길 때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인기 채널 홍보하고 가시죠. 이호석 아카데미.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 증권사에 가서 미팅을 했는데 증권사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 걸고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시긴 하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볼 때마다 이름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솔직히. 어디 가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납품도 못하겠고. 그런데 이름 걸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효수 대표님 채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 타고 넘어가셔서 이효수 대표님 인사이트 하득한 거 매일 영상이 한 요즘에는 거의 2-3개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만의 여사님 이효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